아 이제 바닥은 찍었다. 반도체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여기 메타버스 붙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좀 저는 키팩터 같아요. 그게 네. 되면 밸류업을 할 것 같아요.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말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 상승 동력을 제공해 준 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코스피 3000선이 잡힐 듯 안 잡힐 듯 해갖고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증시에서 뭐 불과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만 해도 가장 많이 아마 들으셨던 가장 짜증나는 단어실 거예요. 피크아웃. 네. 그거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 뭐 우리 한국 증시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됐죠.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피크아웃이 없는 기업들은 주가가 되게 좋았지만 이제 내년에 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이런 기업들. 근데 그 기업들 대부분이 뭐 좀 경기 민감주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로 주가도 좀 빠지고 또 거기에 뭐 중국 경기도 좀 하강되고 뭐 여러 악재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또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한 상황 대규모 IPO가 또 너무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겹쳐서 이제 2,900을 두 번 딱 찍고 3,000선 이제 근처까지 또 올라오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사실 V자 반등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이게 미국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잘 가는 뭐 게임이나 메타버스가 시총이 정말 컸으면 네. 아마 뭐 나스닥처럼 갔을 것 같아요, 지수가.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의 시총은 당연히 좀 작기 때문에 결국엔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시총 큰 기업들이 이게 좀 약간은 좀 되게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증시는 적어도 바닥은 저는 좀 쳤다고는 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바텀아웃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점은 찍은 것 같은데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는 뭐 정말 화끈한 상승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고 뭐 하이닉스, 현대차, 뭐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뭐 하루에 뭐 3%, 4%.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동력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증시는 굉장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안 좋은 악재들이 다 노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은 좀 찍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시장을 좀 나쁘게 보진 말자 그 의견이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또 하나의 근거는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좀 바뀌긴 11월 들어서는 지금 뭐 금액으로는 한 9천억 정도 산 것 같더라고요 11월 달에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10월까지 거의 30조를 넘게 팔았는데 그냥 매달 팔았어요 사실은 네. 네, 10월만 해도 10월 달 한 달에도 그때 3조 원 넘게 팔았으니까 근데 이번 달에 뭐 샀다는 것보다도 매도 기조가 좀 끝났다는 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데 다만 아쉬운 게 기관 투자들이 좀 도와주지 못하더라고요. 기관들이 뭐 연기금은 3천만 넘으면 자꾸만 물량을 내니까 뭐 네. 그건 좀 아쉽긴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더 좀 고무적인 거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꺾이진 않고 있거든요. 계속 네. 위에 있고 네. 달러가 막 90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외국인이 정말 더 팔아야 되거든요. 네. 주식을. 근데 안 판다는 걸 봐서는 매도 기준 끝났고 또 그 배경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달러가 강하더라도 이게 뭐 시스템 리스크가 생겨서 나는 무조건 달러 사겠다. 안전자산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럽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로가 약한 배경도 사실 그것 때문이잖아요.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난 데다가 유럽은 또 긴축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안 했어요. 좀 늦어요. 금리 인상도 저번에 영국도 하려다 말아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의 좀 속도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로화가 약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달러가 비록 강하더라도 한국 증시에는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증시에 대해서 너무 막 이제 두려움은 갖지 말자. 네. 다만 상승까지는 조금은 더 인내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접근할 때 한국은 거의 반도체 국가처럼 접근을 해서 반도체 증시 주식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뭐 삼성전자만 뭐 개인 투자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모두가 다 연관돼 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니잖아요. 반도체만 콕 집어서 좀 여쭤본다면 반도체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진짜 확인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좀 투매 같은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게 개인 투매가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최근에 보면 개인들이 팔고는 있어요. 네. 그 삼성전자도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는 하이닉스도 이제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뭐 바닥에다 내려가면서 투매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을 조금씩은 줄여 나가는 것 같고 그걸 받아간 주체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특히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저점에서.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이닉스는 이제 공감대는 형성됐더라고요. PBR이 그때 0.9배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네. 2018년도 그때 업황 안 좋았을 때 저점이 PBR 0.9배였거든요. 네. 그때까지 이제 이미 빠지고 왔기 때문에 아 이제 바닥은 찍었다. 반도체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이런 이제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좀 저점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은 뭐 시총 1,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 밑에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있고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회사들이 있고 네. 그다음 바이오 기업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제대로 진격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바이오하고요. 바이오도 시총이 꽤 크더라고요. 네. 바이오하고 자동차, 반도체 이 삼각편대가 이게 같이 좀 달려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바이오도 참 이게 너무 변동성 크지만 뭐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진 것 같고 근데 자동차가 좀 너무 약하더라고요. 자동차가 네. 좀 아쉽고 근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좀 돌린 거는 같아요. 네. 분위기도 그렇고 주가도 이미 돌렸다고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하이닉스도 공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IR 할 때 실적 발표할 때 공급 증가 이제 우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속도 조절 좀 하겠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뭐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한마디로 수익성을 챙기겠다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급 강행 이슈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특히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하지만 그 이후에 하이닉스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들한테도 이게 딱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격이 싼 거 하나랑 내년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공급 가행은 적어도 아니겠다.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수요잖아요, 그럼. 네. 근데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뀐 게 내년에 이제 PC는 이미 꺾였고 모바일은 잘 모르겠고 서버도 뭐 이렇게 너무 좀 재고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들이 좀 사실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의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내년 수요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나타난 게 메타버스잖아요. 네.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반도체도.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하려면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를 하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뒤에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네.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마크 주커버그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메타로 사명 바꾸면서 우리 이제 이쪽에 투자를 뭐 한 300조, 근데 우리나라는 300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투자하겠다. 네. 언급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AMD 주가가 그냥 불을 뿜어버렸죠. 여기 그렇죠. 공급한다. 네. 네. 그래서 AMD가 당연히 이제 그쪽에 CPU 공급할 거다. 이런 기대 나왔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찍는 시간 오늘 그 새벽에 미국의 퀄컴 기업 주가가 7%나 급등을 했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 모바일이 주력이지만 다양한 산업 특히 이제 자동차 얘기도 꺼냈고 네. 그러니까 퀄컴이 자동차용 반도체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 하게 되면 반도체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들은 메모리인데, 근데 비메모리가 이렇게 꽂히면요, 그 옆에 다 메모리가 같이 꽂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메모리는 약간 보안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속도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인데,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8GB가 들어갔다면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시대는 기본이 16기가부터 시작하면 용량도 늘어나고 당연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요새 증권가 분위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수요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다가 네. 그래서 그걸 본다라면은 수요도 괜찮아진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 아까 제가 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세 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일단 반도체는 스타트는 끄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위쪽으로 방향을.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번 그리고 뭐 올해 내내 사실 좀 빠졌잖아요. 반도체도 한 8개월 내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 내년에 또 메타버스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논리가 맞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반도체는 조금 걱정할 필요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경제한방 나오셔서 네. 좀 이렇게 비중을 보면 자동차는 좀 좋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는 결국은 테슬라가 다 가져갔는지 예.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는 의외로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 전망이 좀 어떻게
테슬라로 다 집중이 돼서 그런 건지 도대체 우리나라 자동차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업종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숫자라도 안 나오면 뭐 그냥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인정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돈은 잘 벌잖아요. 막 네. PER 7배밖에 안 되고 분기당 조 단위 흑자를 내고 있고 반도체 공급이 안 되는 악조건에서도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내년에 공급이 되면 얼마나 또 많이 벌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수요는 너무 많잖아요. 뭐 지금 뭐 소렌토 같은 모델은 뭐 지금 예약 걸어놔도요. 뭐 1년 후에 1년 뒤에 저 저도 중고차 가격이 들었습니다. 더 비싼 경우도 네.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 공급만 많고 수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지금 아니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업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올해 부진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반도체 공급 부족. 네. 제대로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좀 리스크 있다. 두 번째가 이제 1월 달에 너무 오바를 했죠. 애플가 때문에. 밸류를 너무 당겨서 반영을 해버렸어요. 네네. 이게 좀 결정타였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안 갔으면 보면요 포드나 GM은요 어찌 됐건 간에 주가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는 좀 주가 옆으로 가니까 그게 1월달에 애플카 이슈가 좀 갈랐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랑 이제 애플카 이슈는 그래도 주가 이제 다 충분히 조정받으면서 네. 선반영됐는데 이게 세 번째 또 하나 이게 덫이 또 있더라고요.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요. 뭐냐면 이제 내년도 자동차 전망인데 네. 리비안이 지금 연속 막 급등하죠. 네네. 네, 시총이 막 지금 퍽퍽 불어나는 중이던데요, 아니 뭐 시청이. 이제 GM 포드 합쳐도 안 될 거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리비안이 또 올라갔고 루시드라고 아시죠? 네. 루시드도 지금 루시드도. 네. 이 기업도 그 테슬라도 있고 네. 이 기업들이 또 불을 뿜었어요. 네. 근데 그날 GM 포드는 또 빠졌어요. 아. 이게 의미하는 게 그냥 뭐냐면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도요 한마디로 그냥 가벼운 기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순수 업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만 하죠. 네. 근데 GM 포드는 이 양 업계에 어쨌든 무거운 이 네. 내연기관차를 얹고 있죠. 현대차 당연히 얹고 그렇죠. 있고 네. 폭스바겐 마찬가지. 도요타는 더 심각하죠. 음. 거기는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얹혀가지고 네. 그 뭐 내릴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도요타는 보니까. 그러니까 더 무거운데 네. 이 기업들한테 이제 밸류를 주기가 좀 어렵다. 네. 좌초자산에 할인을 아. 해줘야 된다. 네.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올해였나요? 그때 예전에 고태봉 센터장님도 네. 한번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현대차가 당장 테슬라 밸류를 받을 수 없는 건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부드럽게 갈아타야 되는데 당장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고 또 한 가지가 전기차 전용 공장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테슬라는 전용 공장, 뭐 리비안 전용 공장 네. 다 있을 텐데 GM하고 폭스바겐도 전용 공장이 있어요. 전기차만 만들어요. 그 공장은. 네. 근데 지금 현대차는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데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미국의 전용 공장을 만들어라. 이래야 밸류를 주겠다. 약간 이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네.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도. 그래서 저희 당사의 이제 유진 애널리스트도 이제 주가 키팩터 중에 하나로 뭘 얘기했냐면 미국에 확실한 뭐 공장을 짓든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를 청사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대요. 네.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없잖아요. 네. 뭐 모빌리티 전략들은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주가가 여기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싼 건 다 하니까. 네. 그 키팩터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는 좀 해결이 됐으니까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언제쯤 지을 거냐. 이게 좀 저는 키팩터 같아요. 그게 네. 되면 또한 밸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조금 인내심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때는 어쨌든 외국인 도대체 언제 돌아오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요 며칠 사이에 이제는 대형주에서 특히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곳에서 개인들이 오히려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의 요 며칠 사이에 달라진 어떤 행태 이 원인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못 견디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를 나는 몇 년 투자하시겠다는 분은 뭐 신경 안 쓰시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올해 뭔가 좀 시장도 좋고 미국은 또 저렇게 또 신고가고 하니까 우리 한국도 뭔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성과가 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한국 시장이 안 좋은데 갑자기 그 안에서도 메타버스나 게임, 엔터 막 이런 관련주들은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기본이 두세 배씩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걸 포모라 그러잖아요. 포모 현상. 내 거는 지금 안 되는데 네. 남의 떡은 이제 커 보이는. 네.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갈아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미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넣으셨는데 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이 좋아서도 있는데 한국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이 퍼포먼스가 안 나니까 수익률 격차가 좀 이렇게 하나는 10% 올라가고 하나는 10% 빠지니까 20% 이상 벌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옮겨가는 그 교체 수요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개인 투자분들의 좀 최근에 매도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그러면은 이 원인이 해결되면 개인들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나 한국 증시가 다시 레벨업은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 개인들의 매도는 좀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올해 내내 30조를 팔아놨잖아요. 네. 일단 좀 가벼워졌고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전자 뭐 주가나 아니면 하이닉스의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를 적어도 봤을 때는 더 이상 나쁘지 않은 거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뚫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가 오히려 이제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는 저가매수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를 봐요. 업종별로 뭘 사나. 그럼 거의 전기전자만 사요. 사실은 네. 외국인도. 네. 다른 업종은 잘 안 사고 전기전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전기전자 내에서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 사는 업종이 그 IT 하드웨어 내에서요. 카메라 모듈 회사들 있죠. 네. 주로 LG노텍 같은 거. 네. 근데 이거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랑 연결돼 있죠. 네. 카메라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섹터 위주로만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 산다기보다는 IT에 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옮겼다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인플레 우려에도 좀 미국 증시가 좀 더 강하고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후에 긴축 기조로 가게 되면 그래도 미국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증시에 지금 머물러 계신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좀 앞으로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도 해라. 한국은 네. 괜찮다고. 작년에 한국이 더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 좀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걸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한국이 너무 소외를 받으니까 그래서 미국 꼭 미국만이 아니고 뭐 중국 기업도 있고 일본 기업도 있고 뭐 유럽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산 배분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공부는 돼 있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모르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좀 반대예요. 이제 요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다 손절하고 네. 미국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그건 좀 말리고 싶어요. 왜 그렇? 왜냐면은 영원히 이기는 자산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작년에 10년 만에 처음 한국이 이겼어요, 진짜. 다시 올해 또 원위치 돼서 좀 안타깝지만 내년에는 또 한국이 이길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네. 모르는 얘기잖아요. 신흥국이 더 좋을 수 있고 미국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약해도 미국은 또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자산 측면에서도 저는 미국 주식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미국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 증시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고밸류. 네. 좀 비싼 건 맞아요, 솔직히. 진짜 많이 비싸잖아요. 많이 우리나라에 비싸요. 비하면 정말. 네. 그러니까 고밸류라는 건 뭐죠? 변동성이 또 크게 노출될 수도 있어요. 네. 잘못하면. 뭐 고점 대비 10에서 20% 한번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 미국 네. 증시가. 옛날에 미국이 금리 인상 할 때쯤에도 한번 확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적절하게 한국 주식을 예를 들면 나 한국이 100이 있다. 그럼 70 정도를 한국을 하면서 20에서 아니면 30 정도는 미국으로 일부 옮겨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만 너무 안 되는 자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손절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항상 그렇지만 그 전에 좀 안 좋았던 자산들 중에서요. 그 다음에 또 스타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보면 올해 보면요. 게임주가 BBIG 중에서 이 G자가 게임이잖아요. 네. 게임이 제일 천대시 받았어요. 네. 아,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BBI만 해야 된다. 네, 이 얘기 BBI. 많았어요. 올해 그렇죠. 상반기만 해도. 네. 무슨 게임이냐.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네. 근데 갑자기 여기 메타버스 붙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BBIG 중에서 게임만 쳐주잖아요. 네, 그렇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는 사실 뭐 올해는 한국은 안 됐지만 내년에 한국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다만 이제 한국은 또 인플레라든가 이런 좀 노출도가 좀 큰 나라니까 네. 그래서 한 30% 정도는 저는 미국으로 가는 거는 뭐 충분히 그건 고려해 볼 만하다. 네. 그리고 미국을 하실 거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ETF 하시면 좋겠어요. 기업은 좀 아직 공부가 안 되면 어려우니까 기업 공부 될 때까지는 ETF 위주로 한번 미국은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이제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연말까지
개인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아, 예. 위해서 물량을 팔 수 있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그런 게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는 혹시 연말까지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게 이제 계속 매년 나오는 얘기죠. 네, 근데 매년. 작년에는 되게 더 심했던 게 작년에 네. 3억으로 낮춘다 그래가지고 네.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다행히 10억으로 다시 원상복구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엔 그냥 이제 아무 일 없이 넘어갔고 시장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올해도 이제 이 물량은 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 난 기업들한테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마 게임이나 엔터나 뭐 컨텐츠 같이 올해 아마 수익률이 좋았던 특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시총이 그게 작은 기업들한테는 영향을 줘요 사실은. 근데 시총이 막 조단위는 개인들 뭐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대주주분들이 판다고 해서요 물량 부담이 크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근데 얼마 전에 근데 뭐 뉴스들 다 보셨겠지만 에이스소프트 한 분이 5천 아, 네. 사고 그러니까요, 팔았고 진짜. 아니, 엄청난 돈을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거 산 날 상한가 가고 네. 다 팔았잖아요. 네. 다 파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15% 빠져버리고. 그러니까요. 한 분에 네, 의해서 한 분에- 정말 주가가. 네. 근데 어쨌든 이제 10억 이상 대주주 되신 분들이 10억을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 NC를 갖고 있는데 10억을 파는 게 아니라 12억 갖고 있으면 2억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총 큰 대형주 중에서 만약에 뭐 게임주인데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걔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런 관련된 업종 중에 시총이 한 5천억, 4천억, 뭐 3천억 좀 약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주의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그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퀀트 애널리스트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실제 2년 동안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시총 5천억 이상 중에서 개인 투자부들이 연말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률이 연말까지 좋았던 기업들을 봤대요.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대주주 양도 그 물량 부담이 별로 없었대요. 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준점이 그게 5천억이 정답은 아닌데 일단 5천억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 되는 기업들은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5천억 이하일 때는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조그만 개인 물량도 좀 나오면 그래서 약간 기업의 사이즈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21년 이제 어쨌든 마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변동성을 정말 많이 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경각심, 경계심 같은 게 좀 커진 상황인데요. 네. 염승환 이사님 보시기에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투자는 좀 조심한다, 이런 섹터는 피한다, 뭐 이런 게 뭐 특별히 있다면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1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 들어오시고 특히 1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상심도 크실 것 같아요. 기대감을 안고 1월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기억나요. 여기 1월에 딱 와서도 당시에 삼성전자가 그때 95,000원 할 때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막 개인 투자가 흥분하시는 것 같다. 네네. 막 그냥 그렇죠. 지금 안 세면 포모 현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후회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되게 만만치 않고요. 10년 하신 분도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근데 손해보시고 기분 좋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 좋은 경험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나쁜 기업을 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너무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죠. 누구나 이제 처음 할 땐 그 마인드가 정말 강해요. 지금 당장 나는 떼돈을 벌고 싶다. 이게 너무 강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고.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엄청난 시련을 줘요, 사실은. 예,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사실 잘 몰랐을 때는 요새도 그래요. 이제 뒤늦게 막 그 게임 좀 하려고 하세요. 아니, 물론 게임도 더 내년에 더 갈 수도 있는데, 좀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좀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두세 배 오른 자리에서도 막 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세는 지금 되게 내 눈앞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가치는 되게 멀리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현대차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가치는 너무 좋은데 네. 시세가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옆에 적자 나는 게임 회사는 네. 주가가 몇 배씩 가고 네.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노출되고 시세는 빠르게 반영하고 가치는 되게 또 천천히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근데 가치 있는 기업은 결국엔 다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하이닉스 망할 뻔했고 네. 테슬라는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부도설도 돌았고 맞아요. 네. 지금의 아마존 2000년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IT 버블 때 엄청 올랐다가 주가 고점에서 90% 폭락하고 그렇죠. 중매 만회하다가 아마존 살아났고 네.
지금의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얼마 전에 그 로블록스가 좀 핫하잖아요. 네. 그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나온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런 위험하다는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고 한국의 비상장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도 상장을 하는데 제가 요새 좀 가장 놀랬던 기업 중에 하나가 무신사 아시죠? 네. 무신사에서 이제 젊은 MZ 세대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기업도 처음에 보잘것 없었어요. 사실은 신발 뭐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거의 시간이 10몇 년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갑자기 된 줄 아세요.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신 것 중에 이제 주의해야 될 섹터 뭐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네. 항상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저는 메가 트렌드에 좀 올라타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네. 항상 메가 트렌드 산업이 뭘지 지금 사실 메타버스도 메가 트렌드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예. 몇 년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산업을 계속 연구해서 그쪽에 올라타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물론 이제 좀 가격이 합리적일 때 사는 게 맞겠죠. 지금 모든 게 화두 중에 하나가 약간 인플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시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플레를 전가할 수 있는 나라냐 네. 없는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 가격 전가를 못해서 좀 부진한 거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뭐 물가 오르는 거랑 사실 별 상관이 없잖아요. 네. 뭐 페이스북이 물가 오른다고 뭐, 예? 네. 뭐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검색은 물가 오른다고 검색을 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광고 매출이 줄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바로 가격 전가 가능하고 또 미국은 브랜드 가치가 되게 뛰어난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네. 애플은 오히려 물가 상승이 더 즐겁죠. 그것 때문에 가격 올리면 더 사요 사람들이. 네. 비싸도 더 사고. 그렇죠. 코카콜라도 올려도 살 거고 나이키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은 그런 브랜드력이 있는 기업들이 좀 부진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결국에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을 계속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단지 메타버스 때문에 사실 가는 건 아니고요. 인플레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요. 네. 되게 자유로운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영향 안 받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반도체를 또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반도체도 인플레하고는 사실 좀 무관한 업종이에요. 예, 물가 오르는 거랑은 크게 상관관계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근데 반대로 물가 압력에 노출된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전력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원자 재고가 오르는데 네. 전가를 못 해요. 네. 이건 물론 이제 정부에서 막는 부분도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약간 네. 이제 규제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제가 특정 섹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 중에서 원자 재고가 올랐을 때 가격 전가가 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내년도엔 좀 힘들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이제 21년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22년에 과연 투자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 그리고 또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도 염승환 이사님과 다음 편에서 자세히 나눠볼 거니까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좋으면 같이 가는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쪽이잖아요, 사실은. 8개월 내내 안 가다가. 그러면 결국 그 한 달 만에 가는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런 성장 산업이잖아요. 다리라도 좀 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Round one, fight.